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리 전범위에 대해서 가볍게 빠르게 훑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역학 전범위를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표는 한 이만큼 되는 건데 제가 천천히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물리 배우실 때 단위랑 차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항상 그죠? 단위라고 하는 거랑 차원이라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거 알죠? 그죠? 단위는 이제 미터 혹은 센티미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차원은 길이냐 아니면 뭐 시간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차원도 단위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같은 차원 길이는 덧셈 뺄셈이 가능한데 다른 차원 길이는 덧셈 뺄셈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다음 별말이 없으면 문제 푸시는 동안은 단위는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 초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SI 단위계, 국제표준 단위계로서는 시간 미터, 시간은 세크고요. 그 다음 길이는 미터, 질량 킬로그램, 전류 세기 암페어, 온도 절대 온도 켈빈, 그 다음에 분자량 몰수, 물질량 몰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를 들어가시면은 처음에 배우는 게 물체의 운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변이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세 개의 기본 물리량을 정의해놓고 시작을 하죠. 그죠? 요 세 개의 물리량들은 주로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될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물체가 변이가 어떻게 되냐,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혹은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거를 해석을 하는 거죠. 가속도를 알고 있으면 이제 다음 순간의 속도를 알게 되고요. 그죠? 다음 순간의 속도를 알게 되면 그 다음 순간에 물체의 위치 변화를 알게 되더라. 모든 게 해석이 가능하더라. 뭐 이런 컨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물리량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변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위치 변화를 얘기를 해요. 위치 변화니까 방향이랑 크기가 있는 개념이요. 그 반면에 이동거리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물체가 지나간 궤적의 총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고요. 변이랑 이동거리랑 조금 다르죠. 변이의 크기가 항상 이동거리랑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같은 경우도 있죠. 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 되죠. 자, 그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랑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죠? 속도는 방향이랑 크기가 있는 개념이고 속력은 속도의 크기죠. 그죠? 그러니까 속력은 스칼라, 크기만 있는 개념입니다. 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변이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다. 그죠? 변이의 시간 변화율이 됐었고요. 다음 가속도 봅시다. 가속도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죠.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겁니다. 어떤 케이스에도 그래야 돼요. 정의는 아시겠죠? 그래서 가속도도 방향이랑 크기가 있는 개념이에요. 애초에 속도가 방향이랑 크기가 있으니까 그 시간으로 미분한 가속도도 방향이랑 크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평균이라고 하는 수식어, 순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었죠.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이런 컨셉이 있었을 건데 평균은 뭐 말 그대로 긴 시간 동안에 대해서 평균값을 얘기를 한 거죠. 단순히 미분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 분수로 처리한 값이 될 거고요. 별말 없으면 평균이라기보다는 순간 물리량을 얘기를 하는 거다로 보는 거였죠. 그죠? 순간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다 미분한 걸로 계산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대 속도, 뭐 상대 가속도 이런 컨셉도 있었을 거예요. 이 상대라고 하는 애가 들어간 단어들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대상 거에서 관측자 거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측자가 기준이 됩니다. 되죠? 이 기준값보다 큰 거면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그지? 기준값보다 대상키 작으면은 계산이 마이너스가 나올 예정이죠. 그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 속도 같은 거, 상대 가속도 같은 거 언제 쓰시면 편하더라? 두 물체가 둘 다 움직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종적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갔더라 이런 세팅 풀 때 쓰시면 편한 거였죠.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네모난 판때기에 또 다른 물체가 올려져 있는데 얘네가 오른쪽으로 가긴 갈 건데 결국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 판때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런 거 물어볼 때 실제로는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상대적인 움직임으로만 보면 이 위에 물체가 왼쪽으로 이만큼 가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런 거 다 연습해 보셨길 바랍니다. 그다음 식에 대해서는 이런 식들을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정지라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 가속도가 0인 거잖아 결국은. 그죠?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러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어야 돼요. 근데 합력이 0인 케이스를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힘 같은 거 찾아주시고 분해하시고 각 방향에 대해서 힘이 평형이어야 됩니다. 식 세우시고 연립. 되죠? 등속 운동도 마찬가지죠.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요. 아, 가속도가 0이군요. 합력이 0이군요. 힘이 평이겠네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등가속 운동이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일단 공식을 외워놓고 써야 되죠. 그죠? 변이는 이렇게, 속도는 나중속도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랑 관련 없을 때는 요 세 번째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 세 번째 식은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만든 꼴이 됩니다. 시간 관련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서 세 번째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그다음 가끔 가다가 등가속 운동 문제를 풀 때
평균 속도를 활용하면 조금 빠른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1번 쪽 수험에서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쓸 일이 없고 수능 쪽에서 좀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겠다 정도만 잠깐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시로서 경사면에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죠? 그런 때 힘 찾아주시고 경사면 평행한방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써서 가속도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포물선 운동도 대표적으로 등가속 운동이죠, 그죠?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그죠? 그다음에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등가속 운동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연직 방향에 대해서 가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일정입니까? 아래 방향으로 크기 G자리로 일정한 등가속 운동으로 처리하시고 식 2개 만드시고 연립 이렇게 처리하겠죠, 되죠? 다음에 옆에 가셔서 그래프 해석도 하실 줄 아셔야 되죠, 그죠? X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가 나올 예정인데 하나 가지고 다른 그래프 만들어서 해석하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AT 그래프가 나왔다고 합시다. 면적 구하시면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고요. VT 그래프 나왔다고 합시다. 면적 구하시면 뭐가 돼요? X, 그죠? 물체의 변이의 변화량이 됩니다. 특히 속도가 부호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면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그 면적이 변이의 크기이자 이동거리이기도 하죠. 직선 운동일 때는 될까요?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XT 그래프 보면서 기울기 읽어주시면 순간 속도 읽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VT 그래프 보시면서 기울기 읽어주시면 그 순간순간의 가속도들을 읽어낼 수 있더라 그런 거였죠. 그래서 시간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시간으로 미분할 거냐, 시간으로 적분할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기울기 구한다는 행위는 시간으로 미분한다라는 행위랑 똑같고 변화율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면적을 구한다는 거는 시간으로 적분한다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 변화량을 구한다는 컨셉이랑 같을 겁니다. 그다음 쭉 넘어가서 자,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힘은 왜 구하죠, 애초에? 물체 운동을 예측을 하려면은 가속도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속도 변이를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속도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거란 말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찾아주고 질량을 알게 되면은 가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찾는 게 역학 문제의 기본 틀이 되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보시면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란 게 있고요, 방향이란 게 있고 작용점이란 게 있는데 이 작용점이라고 하는 요소는 물체에 길이나 부피가 있을 때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죠. 회전이 가능할 때, 그죠? 강체의 평형 파트에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힘은 방향 있는 벡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힘을 이제 다 찾을 줄 아셔야 되죠. 힘은 어떻게 찾더라? 기본적으로 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놓을 거예요, 그죠? 접촉하지 않아도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물체끼리 반드시 접하고 있어야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비접촉력이 굉장히 특수한 힘들이었죠. 대표적인 게 중력, 아니면 만유인력, 그다음에 뭐 정전기력, 뭐 전자력 이런 애들, 그죠? 나머지 물체끼리 접하면서 주고받는 힘들이 대다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 종류는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물체가 질량이 있으면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반드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처리를 하죠. 거의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죠? 만류인력이 일종이고요. 크게 어떻게 구하시더라? 이것도 이제 공식처럼 처리를 할 겁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한 만큼 중력이 작용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장력, 물체가 실이랑 접하고 있으면 실로부터 당겨지는 힘을 받을 거다. 그걸 장력이라 부릅니다. 장력 방향은 실로부터 당겨지는 방향 처리하시고 크기는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힘의 평형관계 혹은 운동방정식 같은 거 쓰시면서 구하시는 거였고요. 네, 탄성력 봅시다. 물체가 용철이랑 접하고 있으면 용철로부터 당겨지거나 밀리는 힘을 받는 거죠. 그죠? 용철이 압축되어 있으면 밀리고요. 용철이 늘어나 있으면 당겨지는 방향으로 힘 받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구하시더라? 역시 공식처럼 처리할 겁니다. 뭐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필요 없고요. 복원력 뭐 필요 없고요. 일단 이렇게 구한다. 크기 어떻게 이제 결정되는 거냐?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용철의 특징이다 해서 용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되죠? 물체가 면이랑 접하고 있으면 면으로부터 항력이란 걸 받을 건데 면으로부터 받는 항력에서 성분을 분해할 거죠. 자, 어떤 물체가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어떤 물체가 면으로부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한 성분을 우리가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고요. 면의 평행한 성분으로 분해한 거, 요 평행 성분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불러요. 되죠? 그래서 보통은 수직 항력은 무조건 넣어주시면 되고 마찰이 없다라는 문제에서는 마찰력은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별말 없으면 혹은 마찰이 있다라고 하시면 마찰력도 넣어주셔야 되죠.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찰력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접하고 있는 물체랑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는 정지 마찰력,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운동 마찰력 넣어주시면 되고요. 운동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이었죠. 그죠? 크기는 항상 이걸로 결정합니다. 운동 마찰계수 곱하기 마찰력이 작용하는 지점의 수직 항력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공식처럼 또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마찰력이라고 하는 놈의 크기랑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죠? 이거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죠? 다른 힘들 다 고려해서 뭐 힘의 평형이니 운동방정식이니 하는 관계로 가셔야 돼요. 근데 정지마찰력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커질 수도 있지만, 그 커질 수 있는 최대값이 상한값이 존재했었죠. 그걸 우리가 최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공식처럼 구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정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었습니다. 그다음 만율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질량이랑 질량이 있으면 서로 당기는 힘을 주고받더라. 크기는 이런 꼴로 구합니다.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식이고요. 그다음에 식을 굳이 안 쓰더라도 만율력 크기나 그죠? 방향 같은 거는 바로 판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크기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질량의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할 거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거리가 2배가 되면은, 거리가 2배가 되면은 만율력은 4분의 1배가 됐겠구나. 그런 건 바로 처리. 그다음에 전자기 파트 들어가시면은 힘을 추가로 하나 더 배우면서 시작을 하죠. 쿨롱의 힘이라고 하죠. 정기적인 성질은 서로 힘을 주고받더라. 같은 부호인 애들은 서로 밀쳐내더라. 반대 부호인 애들끼리는 서로 당기고 있더라. 접하지 않아도 작용하더라. 그래서 힘의 크기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방향은 부호관계 따져주시면 되고, 만유인력 법칙이랑 쿨롱의 법칙은 생긴 게 똑같더라. 되죠? 그다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부력이라는 힘도 있습니다. 유체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을 합력을 만들어 보면 거의 방향이 윗방향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힘의 크기는 로 곱하기 v 곱하기 g로 구한다. 이런 힘을 편의상 수험에서 부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험적으로는 유체로부터 받는 합력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확부로 넘어가면 뭐 또 다른 힘도 있긴 한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죠? 자, 공식처럼 외우시라고 추천을 했죠. 자, 로 v시고요. 여기서 로는요, 유체의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v는요, 그 유체에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입니다. 잠긴 부피요. 그 다음에 g는요, 이건 중력 가속도죠. 되죠? 그 다음에 생각난 김에 로 곱하기 g 곱하기 h라고 하는 이런 식도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이거 뭐였죠? 어떤 유체에서 깊이가 h만큼 깊어지면 압력이 로 g h만큼 증가할 거다.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깊이에 따른 압력 차이 구하실 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량이 없는 물체는 힘이 평형이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운동방정식으로부터 논리적인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나 등장하는 거고, 현실에는 질량이 없는 물체를 해석할 일은 없으니까, 그죠? 문제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 써놓고 보니까 어떤 물체가 질량이 없는 케이스라면 어떻게 돼요? 우변이 0인 거죠. 가속도가 몇이든 간에. 그럼 좌변이 0이어야 되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어야 되네. 아, 힘의 평형이구나. 그래서 질량이 없는 물체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무조건 힘의 평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죠? 질량이 없는 실에는 어디에서나 장력이 똑같은 크기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왜? 어디에서 잘라보든 힘이 평형이어야 되니까 그랬었죠. 될까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의 법칙 볼게요. 요게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해석 원칙이긴 하죠. 특히 제2법칙, 맞죠? 운동 방정식이라 부르죠.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사실은 뉴턴의 2법칙, 3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수험적으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 아시겠죠? 이거 논리적으로는 필요한 전제가 되고요. 되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 제2법칙, 운동 방정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역학이란 게 원래 뭐야? 물체 운동을 해석하기 위한 학문이고, 그죠? 운동을 해석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물체 가속도를 예측해야 돼. 그죠? 근데 가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게 가장 근본이란 말이죠. 될까요?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방정식이라 써 있지만 양변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힘이 몇이든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 물체의 질량이 몇이든 가속도의 크기가 몇이든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 양변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F랑 질량이 결정되어 있으면 가속도 크기랑 방향이 반드시 결정됩니다. 뭐 그런 컨셉이죠. 뭐 질량 결정되어 있고 가속도 크기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도 그 물체가 받는 합력이 반드시 크기랑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 이런 컨셉이었네요. 되실까요? 되죠? 그다음에 제3법칙은 이것도 우리가 문제 풀 때 자주 쓰죠. 그죠? 언제 씁니까? 힘의 크기, 방향 같은 거 찾아주실 때 많이 쓰죠. 그죠? 은근히 많이 쓰니까 이것도 문제 푸시는데 중요하고요. 될까요? 제가 그 다음 주제로 좌표계의 설정, 물체계의 설정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해볼게. 내가 역학 문제를 풀 건데 어떤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풀 거냐에 따라서 좀 풀이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지하고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가속운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할 거냐로 갈릴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은 정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될 거죠.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근데 특별히 특수한 몇몇 문제 세팅에서는 가속운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조금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관성력이라고 하는 컨셉을 도입을 하시면 되더라. 관성력이란 건 뭐였죠? 가상의 힘이었죠. 그죠? 크기랑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더라? 크기는 대상의 질량 곱하기 관측자의 가속도 하시면 되고,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죠?
가속 운동하는 관측자의 가속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죠? 가속 운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이는 현상을 해석하려면 실제로 작용하는 힘 외에도 관성력이란 걸 넣어서 포함해서 해석해줘야 되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물체계를 어디까지 볼까? 그거를 고민을 해볼게. 자, 어디까지를 하나로 볼 거냐에 따라서 각각의 힘들이 외력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내력으로 분류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식을 세워볼 수도 있고요. 에너지 공급하는 주체랑 소비하는 주체로 나눠서 식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식의 형태는 최종적으로 똑같은 건데 이항관계가 조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식을 세우는 동안 머리에서 돌아가는 관점이 조금 다른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역학에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거 써볼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 정리 써볼 수도 있지만 포장만 다른 거고, 전자기하학에서도 회로 전체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에너지 공급하는 애랑 소비하는 애, 저장하는 애가 따로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일이라고 하는 개념일 건데, 그죠? 이것도 워크라고 하는 개념인데, 일의 정의는 사실 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적분해서 풀어야 될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아예 없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간에 정의는 좀 원본 형태로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을, 물체 작용하는 힘을 물체 이동에 대해서 누적시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물체가 이동을 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계속 일정한 경우에는 그 힘을 그냥 거리로 누적시키는 거니까 곱셈으로 처리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케바케로 바로 처리하셔야 되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X만큼 움직인다고 할게요. 근데 그런 동안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이 플러스입니다. 처리하시면 되고요. 힘의 크기 일정했으면 fx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힘이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일정한 크기로 작용하고 있으면 부 마이너스로 1 계산하시면 되고요. fx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힘이 물체 이동 방향이랑 직각을 이루게끔 작용했을 때 이 힘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겠죠? 케바케는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되죠?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넘어가시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컨셉이 있죠. 그죠? 어떤 속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그 속력을 다 잃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그죠? 그 속력을 다 잃는 동안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요만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산하는 거였죠.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운동 방정식이랑 내용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F는 MA라고 하는 식을 요리조리 잘 변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역학의 대전제라고 우리가 쭉 내용을 진행하는 거잖아. 운동 방정식이 그냥 성립하는 걸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일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성립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아. 근데 아마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동안은 이런 거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역시 보통은 이제 다른 포장으로 풀죠.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 에너지 보존이니 하는 관계로 풀 건데 다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 포장만 조금 다른 것 뿐이고 주로 에너지 보존 관계를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죠. 한자로는 위치 에너지라고 쓰는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정의는 어떻게 하더라? 보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그죠? 보존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힘들이 있어요. 중력, 만유인력, 탄성력, 그 다음에 정전기력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힘들로부터 받을 일을 우리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런 힘들은 물체 이동 경로랑 상관없이 물체의 시작점이랑 도착점만으로 일의 크기, 그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 미리 계산해놓은 양들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물체가 기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받을 일을 계산하는 거니까 항상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란 게 있어야 되고요. 기준점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기준점에서 기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받을 일 없을 거니까, 이동이 없는 거니까, 되죠? 예,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상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물체가 보존력으로부터 받은 일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보존력으로부터 일을 받아버리면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은 델타 U랑 그 다음에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붙인 거는 포텐셜 에너지 정의상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특히 물체가 가속 없이 슬며시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에 보존력이 아닌 힘이 있을 건데, 보존력이 아닌 힘이 일을 했으면 그 보존력이 아닌 힘이 일을 한 거랑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수업에서는. 이런 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내용에 대한 깊이가 좀 없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되실까요?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뭐 타성 포텐셜, 만유인력 포텐셜, 전기 포텐셜 공식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일단 외우고 써야 돼요. 이런 거는. 자, MGH 외우시고요. 자, H는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위쪽으로 떨어져 있냐,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기준점보다 낮은 위치가 되면은 마이너스 값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거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렇게 계산한 거는 기준점 어디? 무한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거 R 제곱이 아니고요. R분의 KQQ입니다. 역시 이거 무한원을 기준으로 한 거가 됩니다. 되실까요? 됐죠?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운동량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죠. 운동량은 속도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니까 방향이 있는 벡터 개념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충격량은 어떤 거죠? 힘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쭉 누적시켜 줄 거예요. 역시 적분으로 처리를 하실 건데, 처음 시점부터 나중 시점까지 힘을 누적시킨다 인데 힘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누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격량도 방향 있는 벡터량입니다. 운동량도 벡터, 충격량도 벡터입니다. 되죠? 그다음 만약에 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시간으로 누적시킨 건데, 힘이 일정하면 힘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주로 문제를 푸는데 많이 나오는 거는 FT 그래프가 많이 나올 겁니다. FT 그래프의 밑면적을 구하시면은 그게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의 크기가 되겠죠. 힘을 시간으로 누적시킨 결과니까. 될까요? 정의 확실히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운동량이랑 충격량은 일정한 관계가 있죠. 어떤 물체에 가해진 총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랑 항상 같아야 됩니다. 사실 이 관계도 F는 MA의 포장만 다른 식이 돼요. 아시겠죠? 네, 반드시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운동 방정식으로 연결을 해놨고요, 제가. 그죠? 그 다음에 운동량 파트에서 또 많이 쓰는 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물체의 외력이 없으면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어떤 시스템을 봤는데 둘이 주고받는 힘만 있고 외부에서 개입이 없었으면 그 물체 개의 운동량의 총 합은 일정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대표적인 현상이 충돌 아니면 분열, 이런 게 있고요. 충돌, 분열 나왔다, 운동량 보존 법칙 기계적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식으로는 이런 꼴로 써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용처리 매개로 두 물체가 상호작용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물체가 날아가서 용처를 매달고 있는 물체랑 부딪히는 바람에 뭐 어떻게 되고 압축되고 뭐 또 튀어나가더라, 그런 거 쭉 해소하는 동안 역시 운동량 보존 법칙 계속 쓰시는 거야. 되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연립을 할 식으로 주로 어떤 거 씁니까? 반발계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쓸 거죠. 문제에서 반발계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반발계수식, 정의식 써서 연립하시면 되고요. 반발계수식이 안 주어져, 반발계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뭐랑 연립합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주로 많이 연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자, 반발계수 정의식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반발계수가 하필 1일 때를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의 충돌은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반발계수가 0인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탄성 충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총량의 손실이 없는 충돌이 되고요. 비탄성 충돌은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은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반발계수가 0이에요. 이게 0이려면 분자가 0이어야 되고요. 나중 속도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 그럼 충돌 후에 두 물체가 합쳐져서 간다, 이런 거죠. 일체가 되어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거, 원운동 보실게. 물체가 원 궤적을 그리면서 가고 있으면, 혹은 원의 일부를 그리면서 막 지나가고 있으면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속도의 방향이 바뀌니까 당연히 가속운동을 하는 거고요. 가속운동의 일종입니다. 되죠? 자, 원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낼 때 우리는 주로 두 개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속력, 선속력, 선속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알죠, 뭔지? 그지?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또 이런 관계가 있죠. V는 R 오메가, 이것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원이 그려지려면 물체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항상 가속도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가속도의 이름을 특별히 구심 가속도라고 붙여준 것 뿐이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십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R분의 V제곱 혹은 각속도 이용해서 R 오메가 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방향은 중심 방향. 그 다음에 원운동 묘사할 때는 반경이란 것도 있고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주기. 그 다음에 1초당 몇 바퀴 도냐, 회전수, 이런 게 있겠죠.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원운동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서술 이해 안 됐으면은 쓰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됐죠? 그 다음에 원운동의 운동방정식을 세워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하죠? 원운동에 작용하는 힘을,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찾아주셔야 되고, 찾았으면 힘을
반경 방향이랑 직각을 이루는 방향 두 방향으로 분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경 방향에 작용하는 힘들을 보면서 원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만약에 안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봤던 직각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의 평형일 수도 있고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이었죠. 그죠?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연습해 보셨겠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몇이어야 되냐? R분의 MV 제곱 혹은 MR 오메가 제곱이어야 되죠. F는 MA여야 되고, 가속도, 구심 가속도가 이런 애들이었으니까 질량 곱한 만큼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더라. 그래야 원운동이 일어나더라.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경기값의 처리라고 써놓은 거, 이건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한 바퀴 돌 조건 혹은 뭐 저기 120도 위치까지 도달할 조건 뭐 이런 거 구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해당 위치에서 수직 항력이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아슬아슬하게 드디어 0이 되더라. 뭐 이렇게, 혹은 장력이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해당 위치에서 장력이 아슬하게 0이 되더라. 이렇게 세워놓고 쭉 원운동 푸는 거였죠.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단진동 볼게요. 자, 단진동을 보시면은 관련 물리량은 진폭이라는 게 있고요. 진동하는 폭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변이라는 거 있고, 속도라는 거 있고, 가속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을 묘사할 때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변이, 속도, 가속도 관계는 정의상, 그죠? 시간으로 미분 하시면 돼요. 그죠? 시간 미분. 그죠? t에 대한 상가함수 모양으로 진동을 하고 있을 때 특히 단진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각 진동수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오메가라고 쓰죠. 오메가는 실제 진동수 이용해서 2파이f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입에 붙여놓으시길 바라고. 단진동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은 어떤 꼴이어야 되냐? 마이너스 kx 꼴이어야 됩니다. 이런 꼴로 나오는 물체의 합력을 복원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이 k는 양의 상수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괜찮겠죠? 대표적인 게 용철 상수. 그죠? k 써가지고 이런 꼴로 나타나는 거 있죠? 용철 진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진동의 특징을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속도, 가속도 변화 양상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물체가 위아래 방향에 대해서 이 범위로 단진동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속도가 어디 지나갈 때 최대예요? 가운데 지나갈 때 위로 지나가든 아래로 지나가든 최대인 거야. 양 끝에 왔을 때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다음 가속도 양상은 어땠어요? 가속도는 위쪽 끝에 와 있을 때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최대가 되고요. 아래쪽 끄트머리가 있을 때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최대가 되죠. 그죠? 진동의 중심 지나갈 때는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였습니다. 복원력이라고 하는 힘 형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죠. 되죠? 됐을 거야. 자, 그 다음 진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이 합쳐서 0이 되는 지점, 그죠? 힘이 평형인 지점, 그 지점이 진동의 중심이 돼요. 이것도 거의 암기해 놓고 쓰는 사실이죠, 그죠?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암기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진동 주기는 역시 이것도 공식처럼 외우고 쓰십니다. 2파이 루트 k분의 am 하시면 돼요. 뭐 각진정수 이용하시면 오메가분의 2파이긴 해요. 되겠죠? 네, 용철 진자일 때는 주로 라지 K라고 하는 상수가 스몰 K로 나타날 거고요. 용철이 2개 이상 나왔으면은 뭐 합성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연직 방향으로 달린 용철 진자일 때는 자연장 위치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평형점으로부터 거리 떨어진 거, 그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좀 더 이게 짧게 나오는 그거 있었죠.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계산하는 거. 요거 자연장 위치에서 떨어진 거리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는 용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 따로따로 계산해 주셔야 될 겁니다. 둘 다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주로 문제 풀 때는 평형점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 총합 빨리 처리하는 거, 그걸 쓰는 편이죠. 그죠? 되죠? 그 다음에 단진자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실에 물체를 매달아 놓고 와리가리, 그죠? 작은 각도 내에서 와리가리 하게끔 해줬을 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는 외워놓고 씁니다. 역시 2파이 루트 g분의 L. 항상 위아래 뒤집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실의 길이가 길수록 주기가 길어집니다. 되죠? 자, 넘어가시고, 자, 마지막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케플러 법칙. 케플러 법칙은 내용을 좀 외워두셔야죠. 어쩔 수 없죠.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는데, 제1법칙 타원궤도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동안 주로 써야 될 일은 없겠고, 오히려 물체가 움직이는 궤적이 타원입니다 라는 게 그림이나 문장으로 나왔다? 아, 그러면 제2법칙으로 엮어주신다로 가시면 되는 거죠. 면적 속도 일정해야 된다 식 세워주시고, 뭐 거리나 속도 같은 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립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객관식 시험에서 이것까지 연립하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다음 제3법칙 조화의 법칙, 요거는 하나의 공통 중심 천체에 대해서 궤도가 다른 애들끼리 두 개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하나의 궤도 내에서 두 지점을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그죠? 제3법칙은 중심 천체는 공통인데
궤도가 다른 애들끼리 두 개의 궤도에 대해서 비교할 때 쓰는 거죠. 기억나시나? 되죠? 그죠? 그래서 t제곱은 a 3승에 비례해야 된다. 주로 두 개의 천체에 대해서 t1의 제곱분의 a1의 세제곱은 t2의 제곱분의 a2의 세제곱 이런 꼴로 처리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시죠? 이거 뭔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반경이 길어지면은 주기는 엄청나게 더 커지더라. 그런 컨셉이었을 겁니다. 되시겠죠? 뭐 빠진 게 이제 거의 없는데 뭐 강체 모멘트 구하는 것만 잠깐 언급해 볼까? 모멘트 어떻게 구하십니까? 힘 곱하기 기준점으로부터 힘의 작용점까지 거리 8의 길이 곱해주면 되는데 이 두 개가 수직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정확히 직각을 이룰 때 곱해주시면 되고 직각이 아니면은 수직 성분을 분해해주면 됩니다. 길이를 분해하든 힘을 분해하든 문제 상황에 따라서 편한 거 하시면 되더라. 이런 거였죠? 되실까요? 예, 역학 내용 한 바퀴 리마인드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연력학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